지구상의 모든 종은 생존하기 위해 주변의 세계에 적응해야 합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니죠. 수백만 년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현대인의 가장 오래된 해골은 약 19만 6천 년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인간은 많이 진화해왔어요. 사실 인간은 진화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몇몇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것을 증명하는 몇몇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약 2만 년 전에 아이들만이 우유를 마시고 배탈이 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 인간은 소와 염소 같은 동물을 길들였습니다. 새로운 유전자가 인체에서 발달했고 후손에게 전해졌죠.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성인이 된 후에도 우유를 마실 수 있어요. 사실 이 능력은 실제로 지구상의 다른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턱 또한 멸종된 친척들의 턱만큼 크지 않습니다. 턱이 작아진 것은 우리의 부드럽고 가공된 음식이 우리 조상들의 식생활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치아 자체도 작아졌고 어떤 치아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니라고 알려진 어금니가 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사랑니는 매우 중요했어요. 사랑니는 보통 18세에서 25세 사이에 납니다. 이 무렵 우리 조상들의 치아는 대부분 닳아 없어졌으므로 사랑니는 아마도 기존 치아를 대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 해부학상의 약간의 변화는 진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난 몇백 년 동안 키가 커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단순히 더 나은 영양 공급과 현대의학의 도움 덕분일 거예요. 또 농구도 도움이 됐을지도요? 그렇다면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인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론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인구 과잉인 지구에서의 삶에 적응하면서 키가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는 키가 작은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들보다 에너지와 자원을 훨씬 덜 소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렵과 채집 시대의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현대 사람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의 삶에 적응해야 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유전자가 이러한 변화에 반응하여 평균 키를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여행을 많이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의 유전자는 점점 더 섞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일부 신체적 특성이 훨씬 더 특이해질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더 어두운 색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가지게 되고 주근깨나 파란 눈과 같은 특징은 매우 희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진화가 우리의 미래에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과는 달리 우리는 이제 협력과 현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우 진보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지요. 이 때문에 인간은 하나의 종으로서의 개발을 멈추고 미래에도 거의 같은 상태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진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복잡하고 지적인 생명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적 진보 때문에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신체적 능력보다 지능에 더 의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 두뇌는 확실히 더 커졌어요. 일부 과학자들의 측정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두개골 평균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뇌를 위한 공간이 테니스공 크기만큼 더 커졌어요. 아니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 뇌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는 실제로 훨씬 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 2만 년 동안 남성의 두뇌가 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성들에게 물어보세요. 앞으로 2만 년 동안 같은 비율로 계속 감소한다면 약 200만 년 전에 살았던 고대인의 뇌와 같은 크기가 될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 지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더 큰 두뇌가 항상 더 높은 지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매우 효율적인 두뇌를 갖도록 진화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이론은 우리 몸이 패스트푸드 칼로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피자, 감자튀김, 그리고 도넛과 같은 음식은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화학물질은 우리 몸이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음식을 오랫동안 먹어서 미래의 인간이 어떻게든 적응한다면요? 결국 우유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수천 년 안에 사람들은 트랜스 지방을 분해하고 그로부터 건강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개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미래에도 버거와 감자튀김을 즐겨 먹는다면 말이죠. 도넛.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털이 적을지도 모릅니다. 털은 우리 조상들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추운 기후에서는 따뜻하게, 더운 환경에서는 시원하게 해주었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유인원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양의 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의 털이 예전처럼 눈. 약 6% 사람들이 눈알을 진동시키고 앞뒤로 빠르게 흔들 수 있어요. 눈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묘기 같은 거예요. 파티에서 잘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뼈는 매일 많이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여러분 몸무게의 2~3배를 흡수할 수 있어요. 인상적이죠? 하지만 치아는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물면 이는 무려 90kg에 달하는 놀라운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그나저나 에나멜은 여러분의 골격계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위는 1.8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꽤 놀라운 용량을 갖고 있어요. 콜라 큰 병 하나의 양이죠. 음식은 내려가기 전에 이로 잘게 씹히기에 얼마나 많은 고체 음식을 뱃속에 넣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건 어려워요. 칠면조가 들어갈 공간은 분명 없을 테지만 적절한 크기의 치킨은 들어맞을 거예요. 손을 돌릴 때마다 안에 있는 뼈들이 실제로 교차해요. 손을 잡아서 확인해 보세요. 네, 별로 쓸모없죠. 이제 위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만약 배를 가리키고 있다면 죄송해요, 틀렸어요. 여기 윗부분 갈비뼈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뼈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여러분의 몸은 약 60%가 물이라는 것 아시죠? 여기서 새로운 점은 여러분의 뼈도 이게 있다는 거죠. 인간 골 질량의 약 2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맹장이 여기 있을 게 아니라고 해요. 아무도 우리가 그게 사실 왜 필요한지 모르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그게 우리 조상들이 먹던 나무 껍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주장해요. 그게 더 이상 우리 일상 식단이 아니니 맹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어느 정도 유사해요. 둘 다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다양한 액체가 필요하죠. 엔진은 휘발유가 필요하고 눈에는 눈물이 필요해요. 잘 작동하기 위해선 눈물이 눈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눈을 2만 번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 눈꺼풀은 일종의 압률이 닿게 같네요. 비록 우린 모르지만 우리의 몸은 거의 털로 덮여 있어요. 심지어 배꼽에도 자라요. 이것의 목적은 보풀아기를 잡는 거예요. 인체에서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곳은 눈의 각막이에요. 대신에 눈물과 눈앞의 체액에 의해 공급을 받죠. 여러분에게 개인 보디가드가 있다는 걸 몰랐다면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간은 독소와 원치 않은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경비원이에요. 또한 꽤 강하고 심지어 재생도 돼요. 얼굴이 빨개지면 체내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볼이 약간 붉어질 뿐만 아니라 위 안쪽도 붉어져요. 그건 거기에 혈관이 아주 많고 평소보다 피가 많으면 빨갛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43%만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50% 이상은 주로 내장과 다른 신체 부위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로 이루어졌어요. 비록 여러분의 세포가 미생물의 세포 수보다 적다 해도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한번 세봅시다. 먼저 해보세요. 위는 3, 4일에 한 번 위벽을 교체해요. 그건 위가 스스로를 잡아먹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화산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자는 동안 확실히 쉬는 건 코예요. 자는 동안 고약한 냄새를 못 맡죠? 문제는 후각이 기본적으로 밤에 비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만약 침실에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난다 해도 여러분은 신경도 안 쓰게 될 거예요. 우린 사고로 플라스틱, 물건, 유리, 동전 그리고 다양한 작은 물체들을 소화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48시간 안에 소화관을 통과할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절 믿으세요. 시간 낭비 마시고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약 10,000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땡!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1조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린 또 다른 무엇보다 그걸 더 잘 기억하고 심지어 냄새는 먼 기억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린 소량의 플라스틱을 소화할 수 있지만 인간의 소화 시스템은 불을 싫어해요. 초식동물들은 생잎과 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이빨과 여러 개의 위장을 갖고 있지만 우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섭섭해하지 마세요. 포유류 중에 인간만이 항상 2개의 뒷다리로 걸을 수 있고 평생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캥거루나 고릴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반대할 수 있지만 캥거루들은 꼬리를 3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들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팔의 도움을 받아요. 위는 면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수비선수예요. 위에 있는 염산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함께 들어온 위험한 음식 독소,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를 죽여요. 이 산은 위도 소화할 수 있지만 점막이 위를 보호해주죠. 체지방은 그냥 성가신 게 아니에요. 이건 단열재, 에너지 비축제 및 충격흡수체죠. 몸은 지방 대부분을 허리 부분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내부 장기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것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두 개의 정말 빠른 근육이 있는데 눈꺼풀 닫기를 조절해요. 이들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사작용이 일어날 때 이 근육들이 약 100m초 안에 눈을 감게 하죠. 이건 0.1초도 안 걸려요.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해요. 나머지 모든 건 이 세 개를 조합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간의 시각적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얼마나 많은 조합을 볼 수 있는지 계산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평균 100만 정도 되죠. 하루에 2번 이를 닦아도 절대로 가글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입은 여전히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이런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그 안에 살아요. 좋은 소식은 이 박테리아들 대부분이 몸에 좋고 나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러운 곳은 배꼽인데 아마도 제일 무시당하는 곳이기 때문일 거예요. 문제는 우린 태어나서 배꼽을 쓸 일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쓸쓸한 곳엔 온갖 세균, 땀, 먼지가 쌓여 있어요. 배꼽엔 2,3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있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강한 악수가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한 덕분이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새끼손가락 덕분일걸요? 그냥 농담이에요. 어쨌든 새끼손가락이 제일 강한 손가락이에요. 이 겸손한 손가락은 여러분 손 힘의 50%를 담당해요. 그럼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가락은 엄지죠. 손 움직임의 40%를 혼자 차지해요. 자, 이렇게 아마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되겠네요. 또 겸손한 두 도우미는 여러분 몸무게의 약 49%를 지탱하는 발가락이에요. 만약 인간에게 발가락이 정말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믿지 마세요. 이것들은 걸을 때 밀어내는 사실 개가 여러분보다 더 강한 후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종종 개의 후각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마 19세기에 한 과학자가 인간을 후각이 뒤떨어지는 종이라고 기록한 데서 비롯됐을 거예요. 아무도 이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 감각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없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론을 믿었습니다. 사실 다른 종류의 동물은 다른 종류의 냄새를 식별할 줄 알아요. 인간 지원자들이 냄새를 추적해야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끈을 초콜릿 에센스에 담갔다가 풀이 무성한 들판을 가로질러 지그재그로 배치했어요. 실험 대상자들은 다른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눈 가리개를 했어요. 심지어 두꺼운 장갑과 무릎 보호대까지 착용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개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냄새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고 연습을 통해서 훨씬 더 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람은 개에 비해 특정한 냄새에 더 민감한데 과일이나 꽃향기 같은 거예요. 그것은 개의 진화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냄새에 대한 후각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TV 화면은 시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적어도 TV 화면을 보는 것이 정말로 눈에 해가 된다는 증거는 없어요.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쳐다보면 눈이 긴장하고 피로해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휴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TV를 오래 보거나 휴대폰을 너무 오랫동안 응시하는 것이 삶의 다른 분야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집중력 저하와 사회화 부족 같은 문제죠. 비록 생물 선생님이 이 재능이 지배적인 유전자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종종 말씀하시지만 혀를 굴릴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유전적 특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33쌍의 쌍둥이 중 7쌍의 쌍둥이가 이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데 이것은 이 특성도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즉 유전자는 혀를 굴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60년 전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젖은 머리로 밖에 나가면 감기에 걸린다고들 하죠. 이것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감기에 걸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야 해요. 또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세균이 젖은 머리에 특별히 끌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는 첫째, 부모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둘째, 젖은 머리를 감기가 걸리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밖에 있을 때 세균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중 관절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팔꿈치를 턱에 대거나 손가락을 뒤로 구부릴 수 있을 정도로 몸의 특정 부위가 매우 유연해요. 종종 이 사람들은 이중 관절을 갖고 있다고 해요. 마치 몸 어딘가에 일종의 경첩이 하나 더 있다는 듯 말이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관절은 하나지만 이상한 모양의 끝을 가진 뼈를 가지고 있거나 결합 조직이 매우 유연한 거예요. 맹장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기관이라는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맹장은 사실 박테리아를 위한 저장고인데 좋은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를 위한 거예요. 맹장은 우리 몸이 특정한 문제와 질병과 싸울 때 도움을 주는 미생물을 저장해요. 우리 삶의 초기 단계에서 맹장은 또한 특정한 종류의 항체와 함께 백혈구를 형성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너무 쉽다고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가 배꼽 뒤쪽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복부 상단 장 위에 앉아 있어요. 여기 위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 갈비뼈가 만나는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이제 대략 손가락 너비 3개를 아래로 내려간 다음 손가락 3개만큼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곳이 바로 위 중앙이에요. 혀에는 막구역이 없어요. 혀 지도는 아마도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이 인간의 입안 각 구역에서 실제로 맛이 등록되기 위해서 맛이 얼마나 강해야 하는가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등장했을 거예요. 이 연구는 혀의 각 부분이 각기 다른 맛을 감지한다는 신화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모든 종류의 미뢰는 입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여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이가 있어요. 그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기운을 내려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어요. 여기엔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긴장한 것 같아요. 자신의 뺨을 때리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 우린 할 수 있어. 오랫동안 해왔잖아. 우리가 이길 거야. 그가 우리라고 한 건 다중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마이크를 통해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는 전부 인간이 아니라 수십억 개 생명체의 무리예요. 이 남자,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43%만이 인간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머지 57%는 미생물과 박테리아예요. 이제 그 남자가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체중계에 올라보세요. 숫자가 보이죠? 반 이상을 빼요. 그게 여러분의 실제 몸무게예요. 나머지는 모두 미세한 유기체입니다. 이건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몸이 작은 입자로 분해되면서 끊임없이 모양을 바꿔야 할 것 같기 때문이죠. 피부가 맥동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2가지 이유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미생물은 매우 작아서 움직임이 안 보여요. 둘째, 이 미생물 세계의 대부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 있어요. 산소에 접근할 수 없는 곳, 우리 장 속이요. 그것에는 수십억 마리의 작은 생명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좀 붐비겠죠? 그중 일부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음식과 물과 함께 유입됐어요. 인체 표면에 있는 모든 미생물은 환경에서 옵니다. 피부 구석구석은 미생물로 덮여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게놈은 약 2만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체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의 수는 약 200만 개에서 2천억 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생물이에요. 다행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미생물의 게놈은 우리 게놈을 보완해줍니다. 이러한 존재 모델은 의학적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해요.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는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다른 미생물을 포함합니다. 모두 여러 종으로 나뉘며 각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해요.
어떤 미생물은 음식에서 비타민을 추출하는 역할을 해요. 다른 것들은 해가 되는 물질의 분해를 도와요. 또 어떤 종류는 위가 음식을 소화하도록 돕습니다. 별도의 그룹은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질병, 기생충,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요. 일부는 체중을 조절해요. 간단히 말해서 미생물은 우리 삶을 개선하고 우리 몸의 기능을 돕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있어요. 면역력을 손상시키거나 중요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죠. 어떤 박테리아가 건강을 해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직접 그걸 제거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 미생물을 없애는 독이든 알약일 수도 있어요. 그걸 복용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해로운 해충이 제거돼요. 질병은 유익한 미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의사들은 이를 이용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죠.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미생물 그룹을 알아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고 나서 어떤 미량 원소가 이 박테리아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돕는지 알아냅니다. 이 비타민을 음식에 넣거나 이 미생물들이 함유된 알약을 먹어요. 결과적으로 근육은 2배 더 빨리 자랍니다. 어떤 미생물의 존재나 부족은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미생물 샘플은 건강 수준이나 질병의 존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누구나 유전공학의 도움뿐만 아니라 미생물 의학으로 건강을 향상할 수 있어요. 인간의 미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비싸고 복잡한 유전자 변형보다 더 싸고 더 효율적이며 더 빨라요.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몇 가지 발견이 있었어요. 이전의 인류는 미생물이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파괴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해로운 세균들과 함께 좋은 세균들까지 제거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미생물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어요. 빅판다를 예로 들어볼게요. 피부 밑에 지방이 풍부한 잡식성 동물이에요.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아요. 먹이는 주로 열매와 대나무 잎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열매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대나무 잎만 먹고 삽니다. 대나무 잎은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판다는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최근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냈어요. 이 모든 것은 독특한 체내 미생물 생태계 덕분입니다. 매년 겨울 많은 독특한 박테리아가 판다의 장에서 태어나요. 이 미생물은 대나무 잎에서 다른 것들보다 도움이 되는 물질을 더 잘 줍니다. 킹코브라, 블랙 위도우, 거대한 말벌, 전갈, 그리고 말파리. 모두들 우리를 물고 쏘고 우리 몸에 독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타는 듯한 통증을 경험하게 되죠. 몸이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두르면 의사가 도울 수 있어요. 물린 부위가 며칠 아프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에 쏘인다면 어떨까요? 평범해 보이는 식물 때문이라면요? 그걸 만졌다는 사실도 모를 수 있지만 몸은 즉각 반응을 보일 거예요. 이런 식물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나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로 만지기라도 하면 그 통증은 며칠, 몇 주,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지속될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쾌한 통증이 돌아올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이 식물을 발견했던 때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날카로운 비늘을 가진 선인장이 아니에요. 온나무도 아니고 언뜻 보면 잎이 넓은 평범한 녹색 덤불이에요. 좋은 소식은 이 식물이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만 자란다는 거죠. 김피라고 하는데 광부들이 1860년 김피마을 근처에서 처음 발견했어요. 아마도 불쾌한 발견이었을 거예요. 이 식물을 찾으러 숲으로 갈 때는 보호용 마스크로 방독면이나 호흡기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두꺼운 옷, 튼튼한 부츠를 착용하세요. 바지 자락을 부츠 안에 넣고 보호장갑을 끼세요. 숲속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보통 숲 가장자리, 개울 옆에서 자라거든요. 나무들을 지나고 물가에 가까이 갑니다. 여기 울창한 덤불 속에서 위험한 식물을 발견해요. 이 식물은 키가 3m까지 자랄 수 있어요. 가장자리가 삐죽삐죽한 짙은 녹색 하트 모양의 잎은
폭이 50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이 식물은 쐐기풀이나 우엉잎으로 혼동하기 쉬워요. 김피김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것은 잎을 덮고 있는 얇은 솜털층이에요. 마치 이파리가 쓰다듬어 보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건 솜털이 아니에요. 독성이 있어요. 솜털은 이파리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 주위를 날아다녀요. 방독면을 벗으면 후춧가루가 코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재채기를 하고 코가 가렵고 숨쉬기 힘들어질 거예요. 혀가 부풀어 오르고 눈에 불이 붙은 것처럼 느껴져요. 계속 근처에 있으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거예요. 오랫동안 김피김피는 벌목꾼들과 사냥꾼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식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종종 일을 하다가 우연히 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몇 주 동안 고통을 받게 됐죠. 쏘인 곳의 통증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사례도 있었어요. 한 남자는 그 식물을 만진 후 2년 동안 고통을 느꼈다고 했어요. 찬물로 샤워를 할 때마다 극도로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통증을 30마리의 말벌에게 한꺼번에 쏘이는 것에 비유합니다. 게다가 의사도 이 상황에서 거의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심지어 땅에 누워있는 오래된 마른 잎도 심각한 위험을 일으켜요. 핸드폰이나 장갑을 떨어뜨려서 그걸 주우려다가 실수로 김피김피 잎을 만질 수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려면 핀셋으로 잎을 집어서 진공 밀폐용기에 담아야 해요. 다 됐어요. 이제 실험실로 샘플을 가져가서 비밀을 밝혀낼 수 있어요. 김피김피는 호주에 서식하는 6종의 독을 쏘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양지에서 다른 식물들에 둘러싸여 자랍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잎을 무언가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식물 중 하나를 먹고 사는 생명체를 알아보기 전에 그 독을 연구해봐요. 식물은 작은 털로 덮여 있어요. 비록 털 하나라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너무 가늘고 작아서 피부에 침투하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머무를 수 있어요. 물로 씻어낼 수도 없어요. 물은 독의 효과를 강화시킬 뿐이에요. 털 끝은 피부에 닿으면 벌어지고 강력한 독소를 주입해요. 그러면 피부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30분 후 통증은 더 심해져요. 피부가 맥동하기 시작하고 빨갛게 변해요.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요. 그건 얼마나 많은 털을 접촉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이 독소는 정확히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독의 어떤 성분이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지 모릅니다. 독소의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돼요.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는 통증을 멈추게 하지 않아요. 몇 년 후 환부를 눌러보면 독이 있는 털이 여전히 거기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뭇잎 하나를 따서 바닥에 던지고 100년 후에 돌아와서 이 잎을 만져도 여전히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 거예요. 김피김피의 식물 샘플은 실험실에서도 여전히 위험해요. 이런 독성 덕분에 김피김피는 세계 최강의 천하무적 식물일 것 같지만 이 잎을 먹고 사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물 중 하나는 평범한 야행성 딱정벌레의 일종이에요. 이 딱정벌레는 김피김피를 쉬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독성 있는 털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독은 이 곤충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어떤 동물도 감히 김피김피에 앉아있는 벌레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먹거리예요. 호주에 여기 믿기 힘든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위는 2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커다란 콜라 한 병이죠. 고체 형태의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는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치아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칠면조 한 마리가 들어갈 정도는 안 되지만 웬만한 크기의 닭 한 마리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위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아마 배를 가리킬 거예요.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사실 위쪽 갈비뼈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맹장이 결국에는 사라질 거라고 믿어요. 왜 맹장이 필요한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나무 껍질을 소화하는 걸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요. 물론 더 이상 나무 껍질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맹장은 필요하지 않고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기관은 맹장뿐이 아니에요. 사랑니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네, 예전엔 우리 조상들이 다른 치아를 잃었을 때 유용했겠지만 요즘에는 사랑니를 빼는데 드는 비용만 들 뿐이에요. 비록 우리는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거의 털로 덮여 있어요. 배꼽에도 털이 있어요. 그 목적은 먼지를 가두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간은 독소와 몸 안에 원하지 않는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몸을 보호하면서 개인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잘 파괴되지 않고 재생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43%만이 실제로 우리 자신이에요. 몸세포의 50% 이상은 주로 내장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들이 차지합니다. 물론 몸세포가 미생물 세포보다 수가 적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걸 염두하면 유전자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자를 세어본다면 200만에서 2천만 개가 될 거예요. 잠을 잘 때 몸 전체가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뇌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데는 보통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는 동안 코는 확실히 충분히 휴식을 취해요. 놀랍게도 후각은 밤에 비활성화돼요. 침실에서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해도 전혀 모를 거예요. 코는 아마도 신체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 중 하나일 거예요. 코가 없으면 음식을 먹는 게 전혀 즐겁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음식 맛의 약 80%는 코와 냄새를 인식하는 능력 덕분입니다. 만약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는다면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을 거예요. 후각이 없다면 주로 식감으로 음식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양파나 사과가 비슷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약 10,000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그건 틀렸어요. 최근의 연구는 사람들이 실제로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또한 다른 어떤 감각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심지어 멀고 먼 옛 기억까지 떠올리게 할 수 있어요. 코는 단지 숨을 쉬고 냄새 맡기를 돕는 게 아니에요. 민감한 목과 폐를 위해 공기를 정화해요.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가 습도를 더하고 식히고 필요하면 데워줘요. 또한 코는 먼지를 걸러내요. 나이가 들면 뇌는 점점 크기가 작아집니다.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더 작아지고 40세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해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정신 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뇌는 단지 기억의 7비트만 저장할 수 있어요. 두뇌와 전화기 용량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2005년형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단기 기억은 칠판처럼 기능해요. 몇 가지 정보를 적을 수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질 거예요. 본인의 작업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친구에게 단어 10개의 목록을 적어서 읽어달라고 부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록에서 7개 이하의 단어를 기억해요. 램, 즉 작업 메모리는 기본적인 대화, 인터넷 서핑, 심지어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렬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종종 가짜예요. 중한 기억은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믿도록 자신감을 주지만 대부분의 세부 사항들은 우리의 머릿속 미래는 모든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의 일반적인 4가지 맛 이외에도 함께 인정되고 있는 감칠맛도 포함해요. 우리의 두뇌는 10%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잠잘 때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실험했고 사용된 방법 중 하나는 한 사람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뇌의 대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뇌세포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수십억 개의 뇌세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활동하고 있는 세포의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전두엽 피질, 즉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주변을 감지하는 것을 돕는 특정 영역이 잠을 잘 때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인간은 청각, 미각, 촉각, 시각, 후각의 5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은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했는데 그는 모든 감각에 대한 신체 기관이 있다고 말했어요. 시각을 담당하는 눈, 미각을 담당하는 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것은 수천 년 전의 일이었고 그는 중요한 감각기관인 전정계를 놓치고 있었어요. 전정계는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뇌의 장치예요. 모든 감각이 그것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저 다른 유형의 감각 수용체죠. 예를 들어 피부만 해도 온도, 촉각, 통증, 그리고 자기 수용의 4가지 다른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수용은 신체 인식인데 팔을 등 뒤로 움직여도 그것이 여전히 거기 있는지 아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어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가 아니라 33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균형 감각, 온도, 갈증,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더 많은 감각이 포함됩니다. 가끔 손가락 마디를 꺾는 것을 좋아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잠재적인 손가락 관절 문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생각은 아마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수년에 걸쳐 계속해서 관절에 압력을 가하는 셈이니까요. 우리가 듣게 되는 그 뚝 하는 소리는 관절의 윤활 역할을 하는 액체인 관절낭에게 거품이 터질 때 발생해요. 식사를 거하게 해도 여전히 수영하러 갈 수 있어요. 쥐 안 날 거예요. 이 오해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과식을 하면 위장으로 가는 혈류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가 근육으로 가지 않고 수영하러 가면 쥐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식사를 많이 한 직후에 수영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가고 싶다면 가도 안전해요. 심지어 수영 시간 얼마 전에 탄수화물이 풍부한 작은 간식을 먹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몸에 털을 밀 때 털이 더 진해지고 두꺼워질 것을 걱들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몸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뼈가 더 잘 부서지고 등뼈가 눌려요. 밤에 쉴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뼈도 약간 이완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보다 키가 더 커요. 포유류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평생 2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캥거루나 고릴라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캥거루는 꼬리를 3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팔을 사용해요. 우리 뼈도 신진대사에 참여해요. 뼈는 대부분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 칼슘이 충분하지 않을 때 뼈는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슘을 혈류로 배출하기 시작해요. 그 정반대로 작용하기도 해요.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뼈로 전해져서 나중을 위해 저장됩니다. 몸에서 유머 감각을 지닌 유일한 뼈는 위팔 안에 있어요. 유머러스라고 하는 상완골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라지 않는 유일한 뼈는 우리 귀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뼈들 덕분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소리의 진동을 전달해주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은 이것을 이소골 연쇄라고 불러요. 이러한 청각뼈 중 하나인 등골은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뼈입니다. 쌀 한 톨만 해요. 우리의 키, 몸의 모양,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곳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살면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야에서 산악지대로 이사를 하면 결국에는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적혈구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햇빛이 잘 드는 기후로 이동한다면 피부색은 적응을 위해 더 짙어질 거예요. 우리의 수명은 세포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분열하지만 일종의 내부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포들은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번식을 멈추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세포는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춰요. 그 말은 만약 세포를 속여서 타이머를 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체지방은 그저 성가신 존재가 아니에요. 단열재, 에너지 비축, 그리고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해요. 몸은 가장 많은 지방을 허리 부위로 보내요. 왜냐하면 내부 장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주요 장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 두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니에요.
실제로 뇌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합쳐진 28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악골, 즉 아래 턱은 주변의 뼈에 고정되지 않은 유일한 두개골이에요. 연결 조직과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거짓말하면 코에 다 드러나요. 그리고 아니요,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 걸 못 봤군요. 알고 보니 사람이 거짓말하면 코 주위 온도와 눈 안쪽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 상상해 보세요. 첫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방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체온계를 꺼내서 그 사람 코 온도를 재요. 그러면 상대방도 체온계를 재고 밤새 왔다 갔다 하죠. 사실 더 나은 게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 스포일러를 하진 않을게요. 여자의 심장은 남자보다 더 빨리 뛰어요. 남성의 평균 심박수는 분당 70에서 72비트 사이예요. 동시에 여성의 평균 심박수는 78에서 82비트 사이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여성의 심장이 남성보다 작아서 그래요. 여성의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혈액을 적게 뿜고 남성의 심장에 맞추기 위해선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 하죠. 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 중 하나예요. 총 표면적은 테니스장과 비슷해요. 그리고 폐를 지나가는 기도들의 총 길이는 시카고에서 라스베가스까지의 거리와 비슷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잘 들어맞죠. 뇌가 보내는 신경자극은 시간당 약 시속 273km의 속도로 이동해요. 이건 고속열차만큼 빠른 거예요. 평균적인 인간이 일생 동안 소비하는 음식의 양은 아시아 코끼리 8마리만큼의 무게나 나가요. 우리가 먹는데 4년 정도를 보낸다는 게 놀라운 일도 아니네요. 오, 혀꼬여요. 8마리 아시아 코끼리. 피부가 곰팡이, 박테리아, 그리고 확실히 피하고 싶은 다른 물질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린 피부를 탈피해요. 매시간 약 60만 개의 피부 입자를 잃죠. 그래서 제 별명이 더스트인가 봐요. 눈은 멜라닌이라는 색소로부터 색을 얻어요.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녹색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멜라닌이 더 많이 있어요. 몸속의 혈액은 시속 6.4km의 속도로 이동하며 몇 초 안에 뇌에 도달해요. 어떤 사람들은 눈알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건 반고리관 결손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질환이에요. 이건 몸 안의 모든 소리를 증폭시켜요. 한 남자는 이걸 눈구멍에서 눈알이 움직일 때마다 사포처럼 긁히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묘사했죠. 와, 그럼 테니스 경기 볼 때 엄청 시끄럽겠네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웃을 때 여러분은 그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고 같은 웃음을 지을 수 있어요. 하품도 마찬가지죠. 이건 뇌가 하품하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방식이기도 해요. 사랑니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고기와 다른 단단한 음식을 입안에서 으깨는 데 사용한 세 번째 어금니였죠. 우리의 뇌가 커지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턱뼈의 구조가 바뀌어서 우린 더 이상 사랑니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잠에서 깰 때 뇌는 전기를 생산해요. 실제 전력량은 15에서 25와트예요. 그건 LED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죠. 전기는 뇌에서 매 초마다 수백만 개의 메시지를 온몸에 전달하면서 나와요. 예를 들어 이 메시지들이 뇌가 팔을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방법이죠. 여러분의 몸을 전기 신호를 위한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수리가 안 되는 곳은 몸에서 치아가 유일해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치아를 덮는 에나멜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것 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은 동공이 큰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더 뛰어나다는 걸 알아냈어요. 동공이 더 큰 사람들은 네, 있는 말이에요. 또 집중도 더 잘하고 산 많은 것도 더 잘 무시할 수 있어요. 심지어 기억력도 더 분명해요. 이 현상의 이유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공이 정신 능력을 착수시키는 뇌의 한 부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요? 인간은 고래나 박쥐처럼 방향위치 측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3D 관점에서 플래시로 주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질감과 밀도를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음파로 정보를 얻죠. 우리의 뇌는 그걸 빛의 파장과는 다르게 처리해요. 방향위치 측정은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시력을 위해 쓰는 특정한 뇌 부위를 사용해요. 뼈 세포들은 절대로 재생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정도마다 새로운 골격을 갖게 되죠. 이 과정은 나이가 들수록 느려지고 재생기간이 길어져요. 그게 뼈가 얇아지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죠. 가죽을 벗는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도 잘 피해요. 우리의 피부는 2에서 4주마다 벗겨져요. 그럼 매년 약 총 0.9kg 정도의 피부가 되죠. 그건 파인애플과 같은 무게예요. 어휴. 우리 치아의 에나멜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에요. 96%가 미네랄로 되어 있죠. 2시간 이상 서 있어야 그냥 걸어서 30분 만에 데우는 것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눈의 각막은 피가 흐르지 않는 유일한 곳이죠. 산소만 공급받아요. 혀는 끝부분이 뼈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근육이에요. 다른 근육들은 양쪽